다음 이제 3단원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아마 화학 평형까지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알겠어. 교재 페이지로는 이미 알지? 페이지로는 126페이지부터 보면 되겠네. 사실 이 화학 평형 파트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중에 뭐 본인이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화학을 하시는 나에게 뭔가 화학과 관련되는 뭔가 대학 종목을 갔다. 뭐 화공이라든지 뭐 신소재 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은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특히 전기화학이나 이런 반응 관련된 화학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하거든. 볼게. 첫 번째, 일단 가역 반응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가역 반응. 보통 우리가 물리나 뭐 화학 이런 과학에서 가역과 비가역이라는 좀 용어가 있거든. 이게 무슨 용어냐면은 가역적이다, 비가역적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가역적이다는 말은 다시 뭔가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비가역이란 말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나이를 먹는 건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현재까지 알기로 시간도 비가역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지 시간은 뒤로 가진 않지. 뭐 그런 것들. 반면에 가역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어떤 물체 운동을 다룰 때도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은 공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지. 그렇지? 우리가 뭘 보든 그거는 다 가능한 케이스인 거야. 이런 건 가역적인 운동인 거지.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다 가역적인 거겠지. 그래서 화학에서도 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역 반응 설명하기 전에 정반응과 역반응부터 설명을 해볼게. 정반응, 역반응.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항상 왼쪽 항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항이 있고 그리고 사이에 화살표가 있는데 우리 왼쪽 항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했죠. 반응물. 그다음에 오른쪽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해주고 생성물. 그랬을 때 이런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향할 때 우리 이거를 정반응이라고 했죠. 정반응.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이 정반응이다. 그래서 정반응의 정의는 반응물에서부터 생성물로 되는 반응이 정반응이고 역반응은 반대야. 얘는 이제 반대로 생성물에서부터 반응물 되는 반응이 바로 역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지. 화학 반응식에서는 왼쪽으로 진행돼. 왼쪽으로 해서 이게 정반응이고 이 방향이 정반응. 그 다음에 반대 방향 화살표에서는 왼쪽 방향이 역반응. 이렇게 보면 되겠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가역 반응에 대한 예시들인데 아마 예시들은 학교에서 다 소개할 거니까 다 같이 보면 될 것 같아. 가역 반응 볼게. 가역 반응이란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뜻해.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교재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게 염화 코발트가 이제 그 염화 코발트 이제 수화물이 되는 과정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겠네. 염화 코발트는 COCl2라고 보통 표기하고 교재에 보시면 색깔이 파란색을 띄어 고체 상태의 어떤 시료이고 얘가 6개의 물 분자 만나면은 이게 약간 녹기 전에 먼저 얘가 물을 좀 먹으면은 이렇게 돼. 색깔이 바뀌면서 COCl2 되면서 COCl2는 그대로 있으면서도 6개의 물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돼. 결정부전에. 그래서 일명의
이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화물이라고도 표현해 주는데, 그래서 육수화물이라고도 얘기해 주고. 근데 이러한 케이스는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해. 그래서 양쪽 다 반응이 가능하다.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가능하고, 이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색깔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염화 코발트는 파란색인데 반면에 육수화물 염화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다. 어. 아, 이거는 그냥 붙어있다라는 표기야. 붙어있다라는 표기. 보통 우리가 뭔가 수화물을 표기할 때는 물론 이제 얘를 뭐 H12로 뭐 쓸 수도 있긴 하겠지? 그렇지? 근데 얘는 정확히는 6개의 물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는 도 가능할 거 아니야. 화학에서는. 그치? 가능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쓰면은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결정 구조 내에 H하고 O가 뭔가 고루고루 퍼져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 그렇게 어떻게 위치에 있냐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쓰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COCl2라는 어떤 결정 구조 결정 내에 6개의 물 분자가 들어갔구나, 함유가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나중에 뭐 화학 실험 하시면은 이런 거 되게 많이 봐. 끝에 이런 것들 점 찍고 뭐 몇 개의 뭐 물 분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거 날릴 수 있어. 거꾸로 이제 우리가 보통 진공 오븐에다가 열 처리 해가지고 약간의 열을 가하면은 이게 빠져나가. 그래서 얘가 될 수 있어. 다시 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진짜로 역반응 시키려면은 가열하면은 다시 여기 될 수 있대.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가역 반응이 가능한 케이스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황산구리의 이제 5수화물, 그러니까 항상 이제 6수화물 6개, 5개, 5수화물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건데,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uSO4, 요게 이제 황산구리 고체 황산구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처음엔 파란색인데 얘가 이제 5개의 물 분자 만나면은 이제 5수화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교재 소개하고는 먼저 시작하는 거는 이거네. 5수화물로 시작해서 분리하는 케이스. 5개 H2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 이때 처음에 이제 5수화물은 고체 상태였다가 얘도 고체겠지? 그 다음에 요 물이 빠져나갈 때는 이제 리퀴드로 빠져나갈 리퀴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가역적이다. 정반응, 역반응 둘 다 가능하다. 자, 마지막은 석회동굴과 종류석, 그 다음에 석순의 생성 과정인 건데, 얘도 한번 써볼게. 그 탄산칼슘이라고 있고, 이제 얘네들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만나면서 그 석회동굴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탄산칼슘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이제 탄산과 만나면은 얘도 녹아. CaCO3가 그래서 녹아서 교재 보시면은 이제 석회동굴이 형성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화학식이 완성이 되고 이게 깎이는 거야. 원래는 그 바다 밑에 이런 어떤 그 석회암들이 있었다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물과 그 다음에 물에 녹아있는 CO2가 만나가지고 다 녹아버린 거겠지. 또 동굴이 형성이 된 거야. 오랫동안 시간에 거쳐서. 그래서 석회동굴 형성이 이러한 케이스고, 거꾸로 이런 석회 물질들이 다시 이렇게 침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CaCO3 좀 다시 석출되거나.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종류석이나 석순 등의 생성이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게 역반응의 케이스. 지금까지 배운 거는 다 이제 가역 반응의 예시인 거고, 교재에 넘어가서 이제 비가역 반응도 볼게. 비가역 반응은 한쪽 반응만 일어나는 반응이 비가역 반응이고,
이거는 역반응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어나도 매우 소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실제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바로 연소 반응이 있는데, 자, CH4 더하기 2개의 O2,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H2O. 하도 많이 본 화학 반응식인 것 같아, 얘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쓰는 가스거든? 가스를 태워서 이산화탄소와 물 나왔어. 다시 이게 가스가 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해, 이거는.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에 속하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도 마찬가지인 게, 교재 보시면은 이제 Na2CO3, 그 다음에 뭐랑 섞었냐면은 CaCl2. 그럼 당연히 요 Ca랑 요 CO3가 만나겠지. 그래서 CaCO3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먼저 CaCO3 형성이 되고 2개의 NaCl 수용액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화학 반응식일 텐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생성된 그 CaCO3처럼 이런 식의 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되돌아가기 어렵다.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도 마찬가지. 금속과 산의 반응도 Mg랑 그다음에 이제 HCl 간의 반응. HCl에서의 H 플러스와 만나가지고 Mg가 이제 녹아나는 건데, 이러한 케이스도 이제 MgCl2가 되고, 그 다음에 H2로 기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수소 기체와 만나서 다시 이렇게 염산되는 반응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강산과 감염기의 중화 반응인데, 이거는 나중에 할 거야. 중화 반응은.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로 HCl과 예를 들어 NaOH끼리 만나면 NaCl 되면서 H2O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비가역 반응에 속한다. 거의 되돌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 넘어가서 이거 여기까지는 좀 쉬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 같아요. 넘어가서 127페이지에 동적 평형 볼게. 동적 평형. 혹시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때 우리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배웠을 것 같은데, 혹시 배웠니? 어떤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 혹시 알고 있어? 첫 번째, 온도.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그러한 반응의 빠르기, 속도를 결정짓는 인자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온도고, 두 번째가 알고 있어? 두 번째가 농도. 밀도란 말도 그런 말일 텐데, 농도가 중요해. 써볼게, 내가. 이건 필기해줄게. 넘어가서,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이 단원의 핵심부터 얘기해볼게. 자, B는 동적평형이고, 동적평형부터 나가게 되고, 동적평형. 자, 동적평형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설탕을 녹였어. 근데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설탕이 일부 가라앉았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솔리드로 이렇게 남아있어. 나머지는 이제 액효 상태의 설탕이 있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내가 어찌 보면은, 설탕이 더 이상 안 녹는구나, 더 이상 안 녹는구나, 더 이상 석출이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 사이 내에서는 아주 미세하게는 다시 녹는 설탕도 있고 다시 석출된 설탕도 있는 거야, 동시에.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속도가 같아가지고 언뜻 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다시, 평형이란 말은 뭔가 변화가 없다는 말인데, 동적이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동적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어떤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동적평형 보면은 가역반응에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가역반응에 대한 얘기고,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먼저 이 대표적인 동적평형의 예시로는 상평형이 있어. 상평형 해볼게. 1번이 동적평형에 대한 정의고, 그 다음에 2번이 상평형. 그래서 상평형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고상, 그러니까 고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어떤 기체 상태냐,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상태는 액체와 기체가 대부분이야. 액체와 기체.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하는 어떤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우는 상태는 액체의 증발, 기체의 응축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 하나 예시 들어볼게. 교재에 보면은 이런 예시가 있네. 교재에 보면은 여기 플라스크가 있고, 내가 처음에 여기다가 물 넣었어. 이렇게. 내가 처음에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좀 일부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여기 있던 물이 일부가 증발해서 약간의 물의 수위가 감소하게 되거든. 시간이 흐르면은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물의 수위가 살짝 낮아지게 돼.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특정 시간까지는 물의 수위가 감소하다가 특정 시점부터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우리 이때를 뭐라 그런다? 바로 동적평형 혹은 상평형이라고 해요. 상평형. 이때가 바로.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를 이제 볼게. 자, 먼저 물은 사실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도 하고, 물에서는 거꾸로 여기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이런 수증기 입자들은 막 운동하면서 어떨 때는 다시 물로 들어가기도 해. 그래서 증발과 혹은 응축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때 케이스. 이때 왜 물의 수위가 낮아졌냐면은 이때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빨라서 그랬던 거야. 처음에는. 다시. 처음에 왜 물의 수위가 감소했을까? 왜 물이 감소하고 수증기가 증가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이유는 초기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빨랐기 때문에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왜 물의 수위가 일정할까? 특정 시점부터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평형이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같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게 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지. 알겠지?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가역 어떤 반응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두 가지가 되죠. 내가 있다 했잖아, 아까. 첫 번째가 온도고, 두 번째가 그 어떤 물체의 농도라고 얘기했었어. 써볼게. 얘는 뭐냐면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떤 이런 현상을 이해할 때 되게 중요한 해석이야.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번. 첫 번째는 일단 기체나 수용액의 농도가 있어. 첫 번째는 기체나 혹은 수용액 내에 들어있는 무언가의 농도. 이게 하나의 팩터고, 두 번째 팩터는 뭐가 있냐면은 온도가 있어. 그럼 비례하냐 감소하냐? 써볼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인자에는 농도가 커지면 빨라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빨라져. 그러니까 뜨거울수록 더 반응이 잘 일어나고, 두 번째는 농도가 높을수록 더 반응이 빨라져. 일단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 실험상에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해볼게.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프를 해볼게. 아마 학교에서 꼭 나올 그래프일 것 같아. 이 그래프가.
자,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뭔가 반응 속도, 뭔가 증발이든 응축이든 뭔가 속도가 있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응축하는 속도는 다시 봐봐. 응축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여기 기체 안에 수증기가 많아야 돼. 근데 초기에는 수증기가 없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물을 이제 넣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초기에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되게 느렸어. 근데 물에서부터 수증기로 증발하다 보니까 뭐가 증가하니? 그 기체 안에 들어있는 그 수증기의 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럼 농도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 반응 속도가 증가하겠지. 그치? 어차피 수증기는 뭐 할 수 있어? 어차피 수증기는 응축하는 거야, 반응은. 그래서 응축 속도는 계속 증가하게 돼. 그러다 어느 순간 일정하게 돼. 왜 일정한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이게 요 그래프 상에서의 응축 속도야. 어차피 온도는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온도는 여기서 변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농도만이 변수인 건데 응축 속도는 결국에는 뭐냐면 얘는 수증기의 농도겠지 뭐. 기체 내 수증기의 농도에 어떤 뭐 상관관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렇겠지? 이해는 여기까지? 근데 보통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아마 증발 속도인 것 같아.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거든. 이렇게. 왜 일정할까? 라는 거야. 이게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온도 팩터는 고정이야. 온도는 고정이니까 온도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이 얘기는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기체나 수용액의 농도가 뭐 일정한 건가 싶을 수 있겠지. 결론 그건데, 자 볼게. 얘는 액체잖아. 액체에 있는 물이 일부 빠져나가면은 그 액체의 농도가 감소해 증가해 일정해? 일정하지. 한번 생각해봐. 물이 일부 증발했어. 그러면 그 물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농도라는 것은 애초에 그러니까 농도라는 거 하면은 밀도가 아니라 농도라고 하면은 항상 일정한 거야. 내가 만약 이런 거지. 너가 만약에 콜라가 있는데 누가 콜라 한 모금 먹었어. 그럼 콜라 맛이 달라질까? 아니라는 거야. 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물을 좀 일부 날렸다고 해서 물의 농도가 달라질까? 아니라는 거거든. 다시 뜯어보면은 여기에 고체나 액체가 있어 없어. 즉 고체와 액체는 변화가 일어나도 그 물질이 인 이상 농도의 변화는 없는 거야. 얼음이 일부 날아간다 해서 얼음의 농도가 감소할까? 그렇지 않거든. 써볼게. 중요한 거. 여기서 단 액체와 고체는 농도에 변화가 없어. 항상. 이게 핵심이야. 요렇게 이해하시면 왜 저런 그래프가 그려졌는지 이해가 될 거야. 다시 해석해 볼게. 처음에 일단 액체 상태였던 물은 온도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증발 속도 혹은 반응 속도의 변화도 없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니? 반면에 기체에 들어있는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엔 적었을 거야. 농도가. 그렇지? 왜냐하면 초기엔 없었으니까. 근데 증발하다 보니까 점점 증발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내부에 뭐가 증가하겠니? 당연히 내부에 기체 내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농도가 증가할 것이고 이게 증가한 거니까 속도가 증가한 거야. 이 속도가 여기서 이 속도겠지. 파란색. 다시 쓰면은 요 주황색이 증발 속도야. 아이고 씨.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도 가능해. 그러면은 증발 속도를 늘리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뭐밖에 없어. 증발 속도를 네가 늘리고 싶으면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온도밖에 없어.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 온도 높이면 얘가 올라가겠지.
뜨거운 상태가 되었다. 더 더운 여름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되겠지? 그러면 얘도 더 올라가겠지. 그렇지? 왜냐면은 언젠간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도 아마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더 빠른 속도에서 평형을 이룰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수증기가 기체예요. 기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체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겠지. 다시 이렇게 해볼게. 증발 속도는 그래서 애초에 증발 속도는 온도만이 변수다 라는 거고, 반면에 응축 속도는 온도도 변수고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기체 내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교재에서 보통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항상 많이 물어보는 어떤 문제 스타일이 저 그래프에 저런 건데,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저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그래프 안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겠지. 분모에는 증발 속도, 분자에는 응축 속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응축이 잘 안 되니까 응축이 작고, 증발은 항상 일정, 분모는 일정한데, 그치? 응축은 작고, 근데 응축이 커지니까,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물어봐, 이런 거.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충분한 평형 상태가 되면은 증발과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지면서 1 되겠지. 그래서 이미 평형 상태면 얘가 1이겠지. 근데 그 전에는 1보다 작겠지. 그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넘어가서 세 번째는 용해 평형 볼게. 용해 평형. 용해 평형은 앞에서 이미 지금 내가 설명했었던 요 그 상평형이랑 사실상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일단 얘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용해 평형도 사실상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 있거든. 또 똑같이 설명해 볼게. 세 번째가 이제 용해 평형. 얘는 뭐냐면은 내가 교재에서는 설탕을 녹인 것 같은데, 설탕을 계속 넣으면은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가라앉아서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비커가 있고 설탕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이게 처음엔 잘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녹지 않고 아마 이렇게 가라앉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됐지? 자, 이때 여기서 질문. 이 설탕 상태는 뭘까? 고체야. 이거 솔리드라고. 그럼 솔리드니까 이거겠지? 농도의 변화가 없겠지, 이놈들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교재에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일단 처음에는 이거겠지. 처음에는 얘들이 녹는 속도보다는, 그러니까 녹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쳐봐. 초기 상태에서는 용해 속도, 넣자마자 녹아 보이는 이유는 용해 속도가 다시 석출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넣으면은 처음에는 워낙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때 처음 상태에서는 용해가 엄청 빨랐겠지. 그치?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은 두 개가 동등해지는 시기가 와. 동등해지는 시기.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참고로 이때 이거 물어볼게. 이 용액은 현재 포화 상태일까, 과포화 상태일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포화란 말은 더 이상 설탕이 녹을 수 없는 상태, 최대로 녹은 상태고, 과포화는 그 이상 녹은 상태야. 과포화.
답은 포야. 근데 그 겉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건 일어난다고는.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고 하면은 이미 얘는 다 포화 상태인 거고, 너가 뭐 가포라는 얘기는 아마 너 생각에는 설탕을 더 넣었으니까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더 넣었는데 안 녹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넣었는데 안 녹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얘는 이미 꽉 찬 거야. 꽉 차고 토해낸 거야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지금 꽉 찬 상태인 포화 상태겠지. 가포화 상태는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지금도 석출, 그러니까 용의 석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같은 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 뭐 교재 보면 넘어가서 그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에서의 동적 해용도 있는데, 혹시 저거 학교에서 했니?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이건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아, 이거? 용의 평형? 어떻게 그리냐면은, 일단 용해되는 속도 자체는 동일할 거야. 왜 동일할까 근데? 다시 물어볼게. 그러니까 용해와 석출이 있는데 초기에는 뭐가 더 빠를까? 아니 이미 서 있네. 용해가 더 빨라. 근데 용해되는 속도는 항상 일정했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럴까? 근거가 뭘까? 첫 번째 내가 물어볼게. 일단 온도가 변수야? 아니지. 온도 배회. 그럼 두 번째. 그럼 농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해라고 하면은 고체에서 수용액인 거지. 고체에서 수용액인 거지. 우리 뭘 봐야 돼? 고체를 봐야 되겠지. 고체. 근데 고체는 어때? 농도의 변화가 있냐 없냐? 없지. 그러므로 용해되는 속도는 뭐야? 일정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용해 속도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랑 동일한 메커니즘이야. 얘는 시작이 액체이기 때문에 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농도의 변화가 없으니까 반응 속도도 일정하다라는 게 그 핵심 논거고, 얘는 시작이 고체잖아. 고체이고 설탕이니까. 고체 시작했으니까 고체는 농도의 변화가 없지. 아무리 반응이 일어나든 뭐든 간에. 그치? 그러니까 일정하다라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 두 번째, 그러면은 석출은 뭐냐? 석출은 수용액에서 녹아있는 수용액에 녹아있는 설탕 분자들이 다시 설탕 고체로 되는 게 석출인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석출이라고 하면은 변수가 뭐가 있어? 온도 내지 농도가 있는데, 온도는 변수가 아니지 농도가 변수겠지? 그러면 이 수용액 내에서 이 물속에서의 설탕 분자의 농도일 거 아니야. 처음에는 녹은 게 별로 없으니까 뭐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석출 속도가 되게 거의 없었겠지? 그러다가 점점 녹기 시작하면서 농도가 증가하면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겠니? 석출 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야?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변화가 없다. 그게 이 상태인 거야. 더 이상 변화가 없는데 내가 넣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집어넣었으니까. 용해되는 것과 석출이 동일한데 내가 좀 더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겠지? 알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여기 이 시점부터가 동적 평형이다. 이 시점부터가 동적 평형이다. 동적 평형 안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에서의 예임이고, 여기 안에 상평형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용해평형이란 것도 있는 거예요. 상평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의 상이 공존한다. 뭐 액체든 기체든 뭐 이런 것들, 고체든 액체든. 그 다음에 용해평형 같은 경우에는 용해와 석출에 관한 내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한 반응을 다룰 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본 거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아.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이거까지 해석을 집어넣어야지 아마 이해가 될 거야. 그럼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어 이제 논리를. 이거 중요해. 그리고 참고로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온도 변수는 잘 안 둬. 이런 실험에서는. 근데 만약에 둔다 했을 때는 이런 거야. 만약에 둔다 이렇게 돼. 넘어가서 교재에 128페이지에 그 염화나트륨 해소의 동적 평형까지도 뭐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저거 응 해볼게. 저건 뭐냐면 한번 읽어봐봐. 내가 좀 그림 그려볼게. 뭔 말인지 이해했니? 설명해 볼래 한번? 처음 상태는 어떤 상태야? 일단 초기 딱 처음 상태는? 일단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NaCl을 내가 집어넣었어. 이제 소금 넣었고 근데 NaCl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녹지 않고 깔아앉은 게 생기고 있지. 포화 상태가 되었고 얘는 포화 상태인 거고 여기 지금 석출된 부분도 몇 개 있는 것 같아. NaCl이 기본인데 근데 내가 어떤 NaCl을 넣었냐면은 요 CL에 그 35짜리 내가 C를 넣었대. 이 말의 의미는 35짜리인 동위 원소에 내가 그 염소를 가진 NaCl을 내가 집어넣었던 거야. 이 세상에는 당연히 동위 원소가 많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뭐 한 거냐? 그러다가 내가 또 다른 NaCl을 또 집어넣었어. 근데 이 NaCl은 뭐냐? 이 NaCl은 질량수가 37짜리인 NaCl이었던 거야. 질량수가 37짜리인 이제 동위원소의 Cl이 함유되어 있는 NaCl을 내가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동적평형 이런 정의를 이런 개념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미 얘는 그 NaCl 35로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37이 여기에 나올 리가 없겠지. 여기 들어갈 리가 없겠지. 그치? 그냥 여기에만 그냥 쌓이거나 하겠지. 쌓이기만 하겠네. 그냥 쌓이기만 하겠지만은 이 용액 안에 없겠지. 그치? 더 이상 못 녹을 거니까. 그치? 더 이상 못 녹으니까 37짜리인 Cl 이온은 검출이 안 되겠구나. 이온으로서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처음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렇지 않다가 결론이야.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37짜리 NaCl을 집어넣었으면은 얘 이온화 될까 안 될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 우리가 동적평형 배웠으니까 가역 반응, 그러니까 용해되는 것도 있고 다시 석출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 용액 내에 오로지 35짜리 Cl만 있다가 37짜리 넣어도 여전히 얘도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포화 수용액 속에서도 고체도 당연히 있고 고체는 녹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포화 수용액 속에서도 분명히 37짜리 Cl-가 보인다가 결론인 거야. 알겠지? 무슨 논리인지 이해했니? 이게? 그러니까 다시 원래는 더 이상 못 녹을 것 같으니까 넣어도 안 녹겠지 야. 일반적인 생각은 안 녹으니까 용액 안에서는 37짜리가 없겠지라는 거야. 근데 있다 없다? 있다는 게 결론인 거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여기 동적평형을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에는 이제 화학평형 해볼게요. 화학평형.